사람의 손목을 붙잡는 데에는 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등불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거기 서라. 양반집 곡간지기 박만석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마당을 갈랐습니다. 14살 도윤은 쌀자루를 품에 안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느다란 팔목에는 박만석의 손가락 자국이 남았고 도윤의 품속에서는 쌀알 몇 톨과 함께 낡은 나무패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나무패에는 반쯤 다른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쌀자루보다 먼저 그 나무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주 잠시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양반집 곡간 문을 연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선야담 한국사극장이 오래된 이야기 속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눈이 얇게 내려앉던 어느 겨울 새벽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도윤이 그 곡간 문을 열기 사흘 전 산골 마을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에 마른 볏짚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정옥의 초가집 안에서는 작은 기침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정옥은 화로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희었고 손등은 차가운 물에 오래 담갔던 사람처럼 푸르스름했습니다. 빈 죽그릇은 머리맡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약재상에게서 받아온 종이 봉지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이틀치도 되지 않는 약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나가서 장작을 더 패우겠습니다. 도윤이 이불 가장자리를 여미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눈을 뜨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장작은 됐다. 내 손이 얼면 봄까지도 일을 못한다. 그래도 약은 구해야 하잖아요. 도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보다 내가 먼저다.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해지기 전에는 꼭 들어와라.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날에도 늘 자신의 끼니보다 아들의 일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왜 마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빈 쌀독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쌀겨와 작은 돌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을 넘어가면 약재상이 사는 장터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침부터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두 손에는 어제 밤새 엮은 집신 2켤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켤레라도 팔면 약초 한 봉지와 좁쌀 한 되쯤은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터에는 도윤처럼 무엇이든 팔러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흉년이 길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옷가지와 녹그릇, 농기구까지 내놓고 있었습니다. 집신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도윤의 손에 들린 집신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발에 신을 것보다 입에 넣을 것이 먼저라서 말이다. 도윤은 약봉지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외상으로 안 될까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약재상은 잠시 미안한 얼굴을 했지만 이내 장부를 덮었습니다. 지난달에도 2번 외상이었지. 내가 매정한 게 아니라 나도 약초를 들여올 돈이 없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장터 끝에서 사내 몇이 큰 수레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수레에는 지프로 덮인 자루가 여러 개 실려 있었습니다. 자루 끝에서 하얀 쌀겨가 아주 조금 흩날렸습니다. 도윤은 그 자루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아이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 어머니의 기침이 더 깊어졌을 때 도윤의 머릿속에는 장터를 지나가던 곡식 수레의 바퀴 자국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초가집 안은 더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정옥은 한참 동안 잠든 듯 하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화로 옆에 놓인 낡은 바느질 주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아, 내 어머니.
혹시 누가 와서 내게 예전에 어디서 일했느냐 묻거든 그냥 행랑채에서 바느질을 했다고만 해라. 도윤은 놀라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양반집에서 일하셨다는 그 이야기요?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느질 주머니의 끈을 3번이나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는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마라.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얕은 숨소리를 들으며 빈 쌀독과 약봉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세졌습니다. 멀리 양반집 쪽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문득 낮에 장터에서 본 곡식 수레를 떠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이참봉댁 곡간에는 겨울을 넘길 곡식이 충분히 쌓여 있다고. 하지만 구휼이 필요할 때마다 곡간 문은 잠겨 있었고 빚진 집의 곡식표는 하나둘 사라졌다고. 도윤에게 그 말들은 어른들끼리 속삭이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숨이 거칠어질 때마다 그 먼 이야기는 너무 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도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낡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문턱 아래에 감춰둔 작은 천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마른 나무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개울가에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길이는 손가락 2마디쯤 되었고 한쪽 끝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양반집 곡간 문에 달린 나무 자물쇠와 닮아 보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깰까봐 한참을 서 있다가 이불 위로 손을 뻗어 정옥의 손등을 살짝 만졌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죽이라도 끓일게요. 도윤은 속삭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은 많이 오지 않았지만 마당의 발자국을 흐리게 덮을 만큼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양반집 담장까지 가는 길은 짧았지만 그날의 도윤에게는 한참이나 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물가를 지나며 멈춰 섰습니다. 얼어붙은 우물 옆에는 물동이 하나가 뒤집힌 채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큰 수레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국은 양반집 방향이 아니라 버려진 물레방앗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국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야 할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양반집 뒤뜰에 다다랐을 때 하늘은 아직 검었고 새벽도 멀었습니다. 곡간은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장작 더미를 밟고 올라가 조심스레 담을 넘었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졌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곡간 앞에 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문틈에서는 곡식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었다가 한번 물러섰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그러나 바로 뒤이어 낮보다 더 깊어진 기침소리가 귀 속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천주머니에서 부러진 나무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자물쇠 틈에 대보자 뜻밖에도 끝부분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손을 떨며 천천히 돌렸습니다. 딱 하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큼의 틈이 생겼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는 쌀자루가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도윤은 기쁘기보다 서러웠습니다. 마을에는 죽 한 그릇이 없어 우는 집이 있는데 이곳에는 사람이 앉을 자리도 없이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아래에 놓인 작은 자루 하나만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자루 뒤쪽 나무 틈에서 붉은 실 한 가닥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실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끝에는 낡은 종이 조각과 나무패가 묶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빚이라는 글자 아래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몇몇 이름은 먹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중 하나가 우물가 최노인의 이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무패에는 붉은 도장이 반쯤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물건을 왜 가져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쌀자루보다 그것을 먼저 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등불빛이 움직였습니다. 누구냐? 박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자루를 들고 문 쪽으로 달렸지만 문턱을 넘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쌀알이 마당에 흩어졌고 손목은 거칠게 붙잡혔습니다. 박만석은 아이를 끌어세우며 물었습니다. 내가 감히 이곳을 열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남의 곳간을 털어 한 자루도 다 가져가려 한 게 아닙니다. 죽 한 그릇만. 박만석은 쌀자루를 발끝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도윤의 품에서 나무패가 떨어지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박만석은 재빨리 그것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이 먼저 손을 뻗어 나무패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었습니까? 아이의 질문은 작았지만 박만석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것까지 훔쳤다는 말이냐?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에 끼어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윤의 손목을 더 세게 잡고 새벽을 깨우듯 큰 소리로 하인을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반집 사람들 몇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꾸짖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참봉은 잠옷 위에 도포를 걸친 채 나왔습니다. 그는 흩어진 쌀알과 도윤의 젖은 무릎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집 아이냐? 정옥의 아들입니다. 박만석이 답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참봉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정옥이라. 그는 나무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석은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 살림을 어지럽히고 나간 그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번에도 장부 쪽에 손을 댔습니다. 도윤은 처음 듣는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림을 어지럽혔다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어머니는 늘 바느질 주머니를 숨기고 양반집 이야기를 피했을까요? 새벽빛이 마당 끝에 얇게 번질 무렵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담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수건도 제대로 쓰지 못한 정옥이었습니다. 정옥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닥의 쌀알을 다음으로 도윤의 손에 쥔 나무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상처를 다시 만난 사람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아들의 말보다 먼저 나무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붉은 도장 자국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참 뒤 정옥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문을 연 것은 내가 처음이 아니다. 정옥의 말이 떨어지자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박만석은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픈 몸으로 무슨 허튼 소리를 하십니까? 아이가 죄를 저질렀으니 이제 와서 옛일을 들먹일 때가 아닙니다. 정옥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무패에 부러진 모서리를 손톱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 나무패는 곡식표 묶음을 확인할 때 쓰던 반쪽 도장입니다. 이 집 곳간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지요. 이참봉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요? 정옥은 대답하려다 기침을 참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아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한 일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남의 문을 몰래 연 일은 잘못이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을 숨기게 할 수는 없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붙잡힌 일이 부끄러웠고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과거의 일을 꺼내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어머니 약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안다.
정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굶주렸다고 해서 진실까지 훔쳐서는 안 된다. 내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그때 이참봉은 박만석에게 곳간 문을 다시 열라고 했습니다. 박만석의 손은 등불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고 도윤의 품에 있던 반쪽 도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만석은 곧바로 말했습니다. 오래된 잡종이겠지요. 정옥이 예전에 장부를 빼돌렸다는 소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왜 양반집 이야기를 감추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말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침묵이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이참봉은 당장 아이를 관아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이 밝을 때까지 행랑방에 머물게 하라고 했습니다. 쌀자루 하나보다 이 나무패의 일이 더 분명해져야겠다. 그 말은 도윤에게 은혜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행랑방으로 끌려가기 전 도윤은 어머니의 바느질 주머니가 그녀의 품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머니의 끈 사이로 붉은 실이 한 가닥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실의 색은 자신이 곳간 안에서 발견한 종이 조각을 묶고 있던 실과 똑같았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도윤은 행랑방 문틈으로 마당을 보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발자국을 덮었지만 곳간 앞에 흩어진 쌀알과 젖은 천 조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 주머니를 품에 안던 모습과 박만석이 나무패를 보자마자 굳어버린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이른 아침 이참봉의 허락을 받은 정옥이 행랑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병든 몸이라도 괜찮다는 듯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밤새 잠을 못 잔 기색이 깊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옥은 아들의 앞에 앉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도윤의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담장을 넘을 때 긁힌 상처와 차가운 나무문을 밀던 자국이 손금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굶지 않았으면,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내가 그 문을 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어놓고 벼랑 아래로 내려갔다고 그 사람만 탓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많았다. 그렇다고 내가 한 일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늘 내 잘못도 어른들의 잘못도 함께 보아야 한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 나무패를 아세요? 정옥은 바느질 주머니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실타래와 바늘, 다른 천 조각뿐 아니라 붉은 실로 묶인 작은 장부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참봉댁 행랑채에서 곳간 살림을 도왔다. 큰일은 아니었다. 부엌으로 나가는 쌀과 마을에 빌려주는 곡식표를 적는 일을 거들었지. 정옥은 장부 조각을 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먹으로 적힌 줄과 숫자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흉년이 처음 들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 봄에 조금씩 갚게 하거나 사정이 어려우면 기다려주기도 했지. 그런데 어느 겨울부터 장부의 글자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곡식 한 말을 빌려간 사람의 이름 옆에 2말, 3말의 빚이 적혔다. 갚은 날도 지워지고 대신 이자가 붙었다. 도윤은 장부의 글자를 하나씩 보았습니다. 읽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이름 옆에 검은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다. 하지만 부엌으로 나가는 쌀 수량도 곳간에서 줄었다는 수량도 맞지 않았다. 그때 박만석은 새로 곳간지기가 되었고 그는 늘 말했지. 주인 어른은 큰일만 보시면 된다고.
장부 같은 것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겠다고. 그럼 아버지처럼 아니, 어머니가 장부를 훔친 게 아니었네요. 도윤의 말에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장부를 훔친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몫으로 적힌 곡식표 한 묶음이 빚장부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중 한 장을 숨겼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박만석이 내 방을 뒤졌고 다음 날에는 내가 곳간에서 종이를 빼돌렸다는 말이 퍼졌다. 이참봉 댁에서도 나를 내보냈다. 나는 내가 어렸기에 더 싸울 수 없었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에게까지 사람들의 의심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반집 부엌일을 맡은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물그릇을 들고 왔지만 주위를 살핀 뒤 문을 닫았습니다. 정옥 언니, 어젯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정옥보다 조금 어린 얼굴이었지만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져온 나무패를 봤어요. 그건 반쪽 도장이 맞습니다. 도윤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엌 장부를 쓰는 내 눈에는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부곡간에서는 지난달 쌀이 모자라다고 적혀 있는데 부엌에는 손님도 없고 잔치도 없었는데도 쌀이 계속 줄었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밤 나는 박만석 아저씨가 수레꾼 둘과 함께 뒤문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자루에는 이 집 봉인표가 붙어 있었어요. 정옥은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니?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나도 이 집에서 일하는 몸인데.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이까지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연화는 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엌에 들어온 쌀의 양과 가마솥에 쓴 쌀의 양을 적어둔 기록이었습니다. 몇몇 날짜 옆에는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빨간 점은 쌀자루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왔다고 적힌 날이에요. 도윤은 그 종이를 보며 묻습니다. 그럼 곡식은 어디로 간 거예요? 정옥은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아는 것과 그 대답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날 낮 이참봉은 도윤과 정옥, 박만석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이참봉은 밤새 생각한 사람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쌀자루를 들고 나온 사실을 다시 물었습니다. 도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약과 죽을 마련하려 했다고, 문 안쪽에서 종이와 나무패를 발견했다고,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상해서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박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듣다가 도윤의 말이 끝나자 곧장 반박했습니다. 아이 말만으로 오래된 장부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정옥도 예전에 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한 통속일 수 있지요. 그 말에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옥이 아들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이참봉은 박만석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쪽 도장이 곡간 안에 있었나? 박만석은 준비해둔 듯 대답했습니다. 옛 물건이니 어디에 굴러다닐 수도 있지요. 정옥이 예전에 숨겨놓았을 수도 있고요. 정옥은 처음으로 박만석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도장은 곡식표 묶음에만 찍습니다. 그것도 한 장은 주인 집에, 한 장은 곡식을 받을 사람에게 남깁니다. 반쪽이 곡간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람들의 몫을 거둬들이고 원래 있어야 할 종이를 없앴다는 뜻입니다. 이참봉의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연화가 내민 부엌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와 날짜를 한참 비교하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난달 초하룻날 이 집 부엌에는 쌀 10마리 들어왔다고 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날 우리는 죽을 끓인 것도 아니고 손님도 없었다.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수레가 나갔습니다. 사랑채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박만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자가 본 어두운 밤의 수레 하나로 저를 의심하십니까? 흉년에는 장부가 조금씩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참봉은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아의 기록 담당 서리에게 구휼 장부를 확인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는 그날까지 마을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만석에게도 곳간 열쇠를 당분간 맡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만석은 인사를 하고 물러났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도윤을 향해 아주 짧게 눈을 흘겼습니다. 그 눈빛은 아이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더 들어오면 내 어머니가 다시 다칠 것이라고. 오후가 되자 정옥은 기운이 빠져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우물가를 지났습니다. 그곳에는 최노인이 물동이를 곁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의 짐을 나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어젯밤 본 수레바퀴 자국을 떠올리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며칠 전 밤에 물레방앗간 쪽으로 간 수레를 보셨어요? 최노인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은 손으로 지팡이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할아버지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노인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수레는 봤지. 왼쪽 바퀴가 한 번씩 삐걱거리는 수레였다. 눈 내리기 전날 밤에 2번, 그 다음 밤에도 1번. 그런데 그 수레를 누가 모는지는 못 봤다. 도윤은 얼어붙은 우물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 자국이 양반집에서 물레방앗간 쪽으로 갔어요. 최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물레방앗간은 오래전에 버려졌는데 바로 그때 정옥의 품에서 붉은 실 장부 조각이 바람에 살짝 드러났습니다. 최노인은 그 실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실로 묶인 종이를 본 적이 있다. 정옥이 숨을 멈췄습니다. 최노인은 도윤에게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곡식표를 갚았다고 생각한 날이 있었다. 그런데 박만석이 내게 종이를 보여주며 아직 빚이 남았다고 했지. 그 종이도 붉은 실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내게 주었던 원래 곡식표는 그날 이후 없어졌다. 도윤은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장부 조각과 반쪽 도장을 꼭 쥐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알았습니다. 이 종이들은 단지 어른들이 쓰는 어려운 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겨울을 넘겼는지, 누가 무엇을 빼앗겼는지 적힌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아직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불러달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연화가 다시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부엌 장부의 마지막 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참봉 댁의 곡간 봉인에는 반쪽 도장과 맞물리는 다른 반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새 봉인을 썼어요. 누군가 옛 봉인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정옥은 장부 조각을 반쪽 도장 옆에 대보았습니다. 종이의 붉은 인주 자국과 나무패의 무늬가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새벽에 자신이 열었던 문보다 더 큰 문이 이제 막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초가집 창문 밖에서 누군가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옥은 바느질 주머니를 품에 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지방 아래에 젖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글씨가 거의 번져 있었지만 한 줄만은 또렷했습니다. 묻힌 장부를 찾지 마라. 도윤은 종이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옥은 겁먹은 얼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미뤄둔 일을 끝내기로 한 사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서둘러야 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정옥은 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르는 것과 성급한 것은 다르다. 내가 할 일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다음 날 새벽 관아에서 온 민설이가 이참봉 댁을 찾았습니다. 민설이는 30을 조금 넘긴 기록 담당 서리로 언제나 종이 뭉치를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장부를 펴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참봉은 그에게 구율 기록과 집안 곳간 장부를 대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설이는 종이 위의 날짜와 도장을 오래 살폈습니다. 한참 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아의 구율 기록에는 이 마을에 석 달 전보리 20섬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실제로 나눠진 양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이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만석은 곧바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상했거나 빚진 집들이 미리 가져갔을 수도 있지요. 민설이는 그 말을 받아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한 곡식의 처리 기록과 미리 가져간 사람들의 곡식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는 도윤이 가진 반쪽 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옥의 장부 조각 위에 조심스레 얹었습니다. 이 무늬는 관아에 보관된 구율 곡식표의 도장과 같습니다. 다만 이 마을에서 쓰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입니다. 박만석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민설이는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지만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물레방앗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기록은 종이에서 시작되지만 진실은 대개 종이 밖에서 흔적을 남깁니다. 수레가 갔다면 바퀴 자국이 있을 것이고 자루가 옮겨졌다면 봉인표가 남을 것입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새벽에 본 길을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수레가 향했다는 버려진 물레방앗간. 어머니가 숨긴 장부 조각, 연화가 적어둔 부엌 장부 최노인의 기억, 그리고 자신이 곳간에서 집어든 나무캐. 흩어진 것들이 하나의 길을 가리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 양반집 곳간 뒤편에서 연화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달려갔고 그곳에는 박만석이 쓰던 열쇠 꾸러미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열쇠 꾸러미 안에는 곳간 열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작은 열쇠 하나와 붉은 실로 묶인 봉인표 조각 몇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민설이가 그 조각을 살펴보던 중 가장 아래쪽에서 물레방앗간의 낡은 창고 문에 쓰이는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이참봉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버려진 물레방앗간이 있는 골짜기 쪽에서 까마귀 떼가 한꺼번에 날아올랐습니다. 정옥은 도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데도 가지 마라. 그러나 도윤의 눈에는 이미 새벽에 보았던 수레바퀴 자국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가집 지붕 위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버려진 물레방앗간의 검은 지붕과 그곳으로 향하던 수레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정옥은 아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거기로 가 있구나. 도윤은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고 싶은 얼굴이다. 정옥의 목소리에는 꾸짖음보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모아 앉았습니다. 저 때문에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문을 열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사람들의 몫을 조금씩 가져가고 사람들은 가난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이름을 잃어갔다. 너는 그저 닫혀있던 문 앞에 섰을 뿐이다. 그녀는 바느질 주머니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반쪽 봉인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쫓겨나던 날 품에 넣은 것이다. 버리려 했지만 끝내 버리지 못했다.
아마 오늘을 기다린 모양이구나. 도윤은 어머니가 왜 그 열쇠를 문턱 아래에 두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정옥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말하지 못한 비밀이 이제는 더 이상 한 사람의 품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민설이와 연화, 최노인, 도윤은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정옥도 함께 가겠다고 했으나 민설이는 그녀의 몸을 생각해 초가집에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도윤을 죄인처럼 보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는 본 것을 말하려는 사람입니다. 최노인은 앞장서서 지팡이로 눈을 헤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월이 많았지만 수레바퀴의 흔적을 찾는 발걸음은 의외로 정확했습니다. 보아라. 왼쪽 바퀴가 깊게 파인 자국이 있다. 이 수레는 짐을 실을 때마다 한쪽으로 기울었지. 눈이 그쳤던 길가에는 오래된 자국과 새 자국이 겹쳐 있었습니다. 자국은 우물가를 지나 산비탈 아래쪽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폐허가 된 물레방앗간 앞에서 끊겼습니다. 방앗간은 오래전에 물길이 바뀌면서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나무 지붕은 한쪽이 내려앉았고 물레는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흙은 이상할 만큼 단단히 밟혀 있었습니다. 민설이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발견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문에 걸린 자물쇠에 맞아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눅눅한 곡식 냄새와 타다 남은 종이 냄새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안쪽에는 지프로 덮인 자루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자루 하나에는 이참봉 댁의 옛 봉인표가 붙어 있었고 다른 자루에는 관아구율 곡식표의 붉은 도장이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부엌장부에서 사라진 날들의 쌀이에요. 민설이는 자루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마을 사람들 30집이 한 달은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도윤은 자루 사이를 걷다가 벽 쪽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새까맣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받은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부러진 두 조각을 맞대자 하나의 열쇠 모양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상자 자물쇠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민설이가 위에서 살짝 눌러주자 딸깍하고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붉은 실로 묶인 장부가 여러 권 들어 있었습니다. 몇 권은 가장자리가 불에 타 있었습니다. 맨 위의 장부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곡식표 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갚았다는 표시가 난 뒤 다시 빚으로 바뀐 흔적이 있었습니다. 최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내 이름이 있다. 그의 이름 옆에는 석 달 전가품이라는 글자가 한 번 적혔다가 검은 먹으로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다시 빚 2마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른 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부엌으로 들어왔다고 적힌 날이에요. 그런데 같은 날짜에 이곳으로 자루가 옮겨졌어요. 민설이는 차분하게 모든 장을 펼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집안 장부와 관아 장부 사이를 일부러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박만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눈과 진흙으로 젖어 있었고 손에는 등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알았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문을 열더니 온 마을이 남의 살림을 뒤지는구나. 도윤은 겁이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살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몫이잖아요. 박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제 어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건 압니다. 최노인 할아버지가 곡식을 갚고도 빚이 남았다는 것도 압니다. 여기 장부에 다 있잖아요.
박만석은 도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설이가 앞을 막았습니다. 말은 관아에서 하십시오. 장부와 곡식표, 봉인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박만석은 잠시 웃는 듯 했지만 그 웃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등불을 바닥에 내리더니 방앗간 벽 쪽에 있는 마른 집더미를 발로 밀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 사람을 살릴 줄 아느냐. 불 한 번 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 말이 끝나자 등불의 불씨가 집에 닿았습니다. 불길은 크지 않았지만 마른 짚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물통을 찾으러 달렸고 최노인은 겉옷으로 불씨를 눌렀습니다. 민설이는 장부 상자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몇 장을 주워 안았습니다. 그중 한 장은 가장자리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불을 끄려다 손끝을 대었지만 종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정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곡간 장부를 속였다고 내쫓음이라는 글씨가 있었고 그 옆에 작게 다른 글씨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박만석의 청에 따라 기록함. 도윤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쫓겨난 일이 우연도 소문도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만석은 뒤로 물러서다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불길과 사람들 사이를 한번 둘러보더니 갑자기 어둠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최노인이 소리쳤지만 눈 덮인 산길은 금세 그의 발자국을 삼켰습니다. 방앗간 안의 불은 가까스로 꺼졌습니다. 그러나 장부 몇 장은 이미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민설이는 남은 종이를 조심스레 펴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박만석이 장부를 조작했다는 흔적은 충분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 곡식이 누구의 몫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 또다시 이것을 헛소문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도윤은 손끝에 화끈거림을 참으며 자신이 살린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정옥의 이름과 함께 오래전 그녀가 사라진 곡식표 묶음을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부 맨 아래에는 낯익은 무늬의 온전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쪽 도장과 맞물릴 다른 반쪽이 아직 이참봉댁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민설이는 그 도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관아 앞마당에서 모든 장부를 대조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참봉 어르신께서도 자신의 도장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도윤은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을 보았습니다. 새벽은 처음 그가 붙잡혔던 날과 똑같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벽의 손에는 쌀자루가 아니라 타다 남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려 있었습니다. 물레방앗간에서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노인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품에 안고 걸었고 연화는 자루에 붙어있던 봉인표 몇 장을 손수건으로 감싸들었습니다. 민설이는 기록을 잃지 않으려 젖은 종이마다 마른 천을 덮었습니다. 도윤은 맨 마지막에 걸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을 혼자 견뎌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초가집 문이 보이자 정옥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말보다 먼저 타다 남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정옥은 종이를 받아들고 자신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글은 오래전 자신을 내쫓았던 말이었고 동시에 그 말이 거짓으로 만들어졌다는 흔적이었습니다. 한참 뒤 정옥은 종이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글이 나를 돌려놓을 수는 없겠지. 도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찾아야 했어요? 정옥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하나를 위해 찾은 것이 아니다.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은 모두 자기 몫을 잃었다.
누군가는 쌀을 잃었고 누군가는 갚았다는 말을 잃었고 누군가는 죄가 없다는 말을 잃었다.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야. 그 말에 최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평생 갚지 못한 빚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이미 갚은 것이었다는 사실이 기쁨보다 먼저 서러움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조용히 정옥의 곁에 앉았습니다. 내일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정옥은 답했습니다. 모두가 한 번에 믿지는 않겠지. 그러나 장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기억도 있다. 오늘부터는 그 기억을 숨기지 않으면 된다. 그날 오전 이참봉은 장부와 봉인표를 보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만석이 젊을 때부터 집안일을 맡아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장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내 곡간이 차 있는지만 보았지 그 곡식이 누구의 이름을 밀어내고 쌓인 것인지는 보지 못했구나. 그의 말에는 변명보다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설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내일은 주인 어른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모른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알고자 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됩니다. 이참봉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랑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집안에서 쓰던 옛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굳어 있었지만 도장 무늬는 도윤의 반쪽 나무패와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민설이는 두 조각을 맞대어 보았습니다. 갈라진 무늬가 하나가 되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정옥이 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반쪽 도장을 빼내 곡식표를 바꾸고 사람들의 종이를 걷어들여 빚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날 해가 지기 전 관아에서 사람이 와 박만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벗어나려 했으나 산길에서 그의 수레가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레 안에는 빈자루와 새봉인표 그리고 장부에 쓰던 먹과 붓이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곡식을 실을 수레가 아니라 기록을 바꾸고 흔적을 지우기 위한 수레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설이는 그 소식을 듣고도 섣불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곁에 앉아 찢어진 장부를 한 장씩 마른 천 위에 펼쳤습니다. 정옥은 아들에게 글자를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이름 성자다. 이건 갚을 상자다. 이건 비채자다. 도윤은 서툰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면서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글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글을 배운다면 남의 이름을 함부로 지우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벽에 있던 발자국을 지우는 눈이 아니라 내일 관아 앞마당으로 향할 길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관아 앞마당에는 평소 장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누구는 빈 곡식표를 품에 넣고 왔고 누구는 오래전에 갚았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늙은 사람들은 지팡이를 짚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낮은 책상 3개가 놓였습니다. 첫 번째 책상에는 관아의 구율 장부가, 두 번째 책상에는 이참봉 때 꽃간 장부와 부엌 장부가, 세 번째 책상에는 물레 방앗간에서 찾아낸 불탄 장부와 봉인표가 놓였습니다. 그 옆에는 도윤이 새벽에 들고 나왔던 작은 쌀자루와 반쪽으로 갈라졌던 나무 도장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정옥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정옥은 아직 기운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얇은 갈색 저고리 위에 오래된 두루마기를 걸쳤고 가슴에는 바느질 주머니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는 더 이상 감춰야 할 비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설이가 앞으로 나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는지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라진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장부에서 지워진 이름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장부에 적힌 글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줄도 서두르지 않고 보겠습니다. 민설이는 먼저 관아의 구휼 기록을 펼쳤습니다. 석 달 전 이 마을로 보리 20섬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어 이참봉 댁의 곡간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달에는 마을에 나간 곡식이 거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엌 장부에는 같은 기간에 쌀과 보리가 여러 차례 들어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가 앞으로 나와 자신이 기록한 종이를 내놓았습니다. 이 날짜에 부엌에는 손님도 없었고 큰 잔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쌀 10마리 들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뒤문으로 나가는 수레를 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설이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게 한 뒤 물레 방앗간에서 찾아낸 자루의 봉인표를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봉인표의 무늬는 이참봉 댁의 옛 도장과 맞았고 그 아래에는 관아 구휼 곡식표의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참봉은 군중 앞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도장을 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장은 내 집에서 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도장이 사람들의 곡식표를 빼앗는 데 쓰인 줄 몰랐다. 누군가 뒤쪽에서 소리쳤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끝납니까? 이참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나지 않는다. 내 곡간에서 나간 곡식이라면 내가 몰랐어도 내 책임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몫을 다시 세고 되돌릴 방법을 정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관아 사람 둘이 박만석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박만석의 손에는 쇠사슬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옷은 어제보다 더 구겨져 있었고 눈빛은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민설이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물레 방앗간에 있던 곡식 자루와 장부를 아십니까? 박만석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한 것입니다. 민설이는 불탄 장부에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장에는 정옥이 쫓겨난 날의 기록과 박만석의 청으로 문장을 적었다는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박만석의 수레에서 나온 새 봉인표와 먹, 붓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모함입니까? 박만석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최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곡식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종이는 내가 몇 해 전에 받은 것이다. 나는 이 종이에 적힌 만큼 갚았다. 그런데 너는 내게 빚이 더 남았다고 했지. 박만석은 최 노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연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곡식표를 잃어버린 날을 기억했고 누군가는 갚은 곡식을 받아갔던 수레를 기억했습니다. 모든 기억이 완벽하게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날짜를 헷갈렸고 어떤 이는 자루의 수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기억들이 장부와 봉인표, 바퀴 자국과 맞물리기 시작하자 거짓은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박만석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값은 오르고 빚진 사람들은 갚지 못한다. 나는 빈자루 몇 개만 빼돌리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다. 그러다 장부를 고치기 시작했고 한 번 고치고 나니 그 다음도 쉬웠다. 정옥이 알아챘을 때 나는 겁이 났다. 정옥은 박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몸이 굳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박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장부 조각을 숨긴 것을 알았다. 그래서 먼저 도둑으로 몰았다.
이참봉 어르신은 장부를 자세히 보지 않으셨고 마을 사람들은 자기 빚이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설이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지웠습니까? 박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벽에 자신이 붙잡혔던 순간부터 그는 계속 자기 손목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손목을 붙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빚이라는 말에, 가난이라는 말에, 누군가의 거짓 기록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설이는 이참봉과 관아의 어른들에게 장부를 정리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물레방앗간에서 나온 곡식은 봉인표와 이름을 확인해 각 집에 우선 나눌 것. 둘째, 박만석이 고친 빚장부는 모두 다시 대조하고 갚았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의 빚은 지울 것. 셋째, 앞으로 마을 구휼 곡식은 한 사람의 손에만 맡기지 않고 이참봉 댁과 관아 기록 담당 마을 사람 2명이 함께 확인할 것. 넷째, 정옥이 억울하게 쫓겨난 기록은 바로잡고 그 기록을 공개 장부에 남길 것. 이참봉은 한 조항씩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당 가운데에 놓인 곳간 열쇠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열쇠는 오늘부터 내 집안의 물건만이 아니다. 마을의 겨울을 견디게 하는 물건이다. 나는 내 잘못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곡식과 사람을 내놓겠다.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말 한마디로 아물지 않습니다. 정옥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곡간은 문이 닫혀 있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름이 닫히면 그때부터 곡간은 어두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여는 것은 문 하나가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입니다. 그 말 뒤에 도윤이 조심스레 책상 위에 반쪽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이참봉이 내놓은 다른 반쪽 도장 옆에 놓았습니다. 두 조각이 맞닿자 갈라진 무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나무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크게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저기서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숨을 이제야 놓아도 된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양반집 곡간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의 도윤처럼 몰래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참봉과 민설이, 정옥과 연화, 마을 사람들 몇이 함께 서서 자루를 세고 봉인표를 확인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노인, 보리 2말, 김시댁, 쌀 1말과 좁쌀 반말, 산 너머 박시댁, 지난 겨울 빚으로 잘못 적힌 곡식표 1장.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 종이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쌀보다 종이를 먼저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곡식을 받았다는 종이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이 마을에 존재한다는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작은 바가지로 쌀을 퍼담는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 같은 곳간에서 쌀자루를 몰래 끌어내려 했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옥은 아들의 곁으로 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잊지 마라. 그러나 그 부끄러움 때문에 좋은 일을 할 기회까지 피하지는 마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는 몰래 문을 열지 않을게요. 정옥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문을 열기 전에 누구의 몫인지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라. 박만석은 관아의 결정에 따라 죗값을 묻는 절차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사람들은 그의 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오래 남은 것은 그가 감춘 장부를 다시 쓰는 일이었습니다. 민설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며칠 동안 빚장부를 대조했습니다. 갚은 사람의 이름 옆에는 갚음이라 적었고 잘못 붙은 이자는 지웠습니다. 지운 자리는 그냥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왜 지웠는지, 누가 확인했는지,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무엇을 정했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정옥도 몸이 조금 나아지자 낮 시간에는 그 곁에 앉아 글자를 살폈습니다. 예전에는 그 장부가 자신을 내쫓은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목도 빠뜨리지 않게 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도유는 어머니가 그를 가르쳐주는 대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자의점이 너무 멀리 떨어졌고 윤자는 삐뚤어졌습니다. 정옥은 웃으며 종이를 다시 내주었습니다. 글자는 천천히 써도 된다. 다만 사람 이름은 정확히 써야 한다. 겨울이 다 지나갈 무렵 초가집의 쌀독은 예전처럼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은 채워졌습니다. 약재상도 정옥의 사정을 알고 약초를 조금 더 내주었습니다. 연화는 가끔 죽을 끓일 좁쌀을 가져왔고 최노인은 마른 장작을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이참봉은 더 이상 혼자 곳간 장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마을 사람들과 곡식표를 확인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했고 서로의 눈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조금씩 자기 몫을 말하고 남의 몫을 확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유는 어머니와 함께 양반집 곳간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새벽빛이었고 같은 나무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는 등불 하나가 걸려 있었고 문 옆에는 작은 나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무판에는 그달의 곡식 분배를 확인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 정옥의 이름도 연화의 이름도 최노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멈춰 서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내 어머니. 곳간은 문보다 먼저 사람의 이름을 닫아서는 안 된다.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마음속에 오래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장부를 읽는 법을 배우고 곡식표를 세는 일을 도왔습니다. 누구에게나 배고픈 날은 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날은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일찍 배웠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세상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 아이가 새벽에 몰래 연 곳간 문은 결국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이름을 확인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끝에 바람이 조금 누그러진 어느 날 정옥의 초가집 굴뚝에서는 오래간만에 따뜻한 죽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유는 화로 앞에 앉아 죽그릇을 2개 놓았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앞에, 하나는 자신 앞에 두었습니다. 정옥은 첫 숟가락을 뜨기 전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죽은 누가 준 것이냐? 도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한 사람만 준 것이 아니에요. 땅을 일군 사람도 있고 자루를 옮긴 사람도 있고 장부를 다시 적은 사람도 있고 이름을 불러준 사람도 있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잊지 않는다면 너는 이미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초가집 창문 밖으로는 겨울의 마지막 눈이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 물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때 그는 새벽을 두려워했습니다. 새벽은 자신이 붙잡힌 시간이고 어머니의 과거가 다시 드러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벽은 다른 뜻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감춰진 것을 꺼내어 사람들이 함께 보게 하는 시간. 굶주린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잘못 적힌 줄을 바로잡는 시간. 그래서 도유는 다음 새벽에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바느질 주머니 옆에 새 종이 한 장을 놓고 삐뚤지만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어머니가 알려준 글자를 따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몫은 숨기지 않는다. 그 문장은 훗날 마을의 새 곡식 장부 첫 장에도 적혔습니다. 그 뒤로 그 마을의 곳간은 풍년에도 흉년에도 한 사람의 침묵으로만 닫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